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시니어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배우는 기술 교육, 데이터 앤 AI 프로페셔널 워크숍 시리즈 중 모자이크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빠른 LLM 모델 개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에서 생성형 AI 앱 구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 모자이크 AI는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터브릭스 모자이크 AI는 그 중에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델 서빙 기능을 통해서 자체 LLM 모델 또는 외부 LLM 모델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공하는 LLM 모델은 데이터브릭스가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DBRX, 그리고 메타사의 라마, 그리고 미스트랄사의 미스트랄 혹은 믹스트랄, 그리고 임베딩 모델로 BG, GT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등록 가능한 LLM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 AI라던가 아마존 베드락이라던가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코히어 등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을 하다 보면 레그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레그에서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저장을 한 뒤 벡터로 검색을 하는 벡터 서치, 흔히 이제 벡터DB라고 얘기하는 벡터 서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벡터 서치를 통해서 임베딩된 벡터 정보를 저장하고 쿼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자이크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평가할 때 사용되는 일련의 도구 세트들을 프레임워크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영역 중의 하나이고요. 랭체인이나 라마인덱스와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레그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빠르고 실험을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ML플로우를 사용해서 추적 관리를 해주고요. 레그 에이전트가 요청에 따라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흔히 이제 오픈 소스 중에서 랭체인과 이제 랭그래프를 많이 연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랭그래프와 이제 비슷한 개념 의 데이터브릭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이크 AI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AI 에이전트는 크게 이제 복합 AI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AI 시스템 내에서 AI 에이전트가 있고 이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레그 도구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복합 AI 시스템은 LLM 처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구성 요소를 결합을 할 때 AI 작업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큰 시스템의 어떤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AI 에이전트는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레그로 개발할 때 레그 체인을 하드 코딩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템플릿 같은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 템플릿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로봇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호출을 해서 각각의 도구들은 뭐 벡터 DB를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코드를 실행을 한다던가 혹은 이메일로 혹은 뭐 슬랙이나 팀즈로 외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일련의 환경을 구성을 하는 이런 구성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단순한 LLM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의 파인 튜닝된 모델을 직접 쿼리를 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파인 튜닝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리턴받는 이런 이제 단순한 LLM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의 어떤 문서들 혹은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LLM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낼 때 이제 레그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레그 환경이 레그의 체인이 이제 하드 코딩된 데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쿼리되고 그 쿼리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주는 이런 환경이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었는데요. 이런 에이전트 3번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LLM에 질의를 하면 그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답변을 주고 답변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액션,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슬랙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혹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이제 유기적이고 어떤 동적인 그런 환경이 AI 에이전트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의 활용 예시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AI BI 분석 환경일 것 같은데요. AI 기본의 챗봇과 대시보드는 어떤 자연어를 프롬프트로 받아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조회나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구문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SQL을 만든다던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특정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어떤 소스 시스템, 어떤 타겟 시스템에서 실행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실행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어떤 형태로 다시 리턴을 할지, 예를 들면 테이블과 같은 그리드 형태로 제공을 할지 혹은 차트와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할지를 제공하는 AI BI 분석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과거와 다르게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 때 혹은 대시보드 내에 있는 어떤 차트를 만들 때 소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 소스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바 차트로 보여줄지, 라인 차트로 보여줄지, 뭐 파이 차트로 보여줄지를 선택을 하고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AI 분석 환경은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 차트로 보여줄지, 라인 차트로 보여줄지를 결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이제 AI BI 분석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객응대 이제 자동 상담원과 같은 챗봇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동 상담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고 그 질의된 결과를 이해를 하고 사용자에게 다시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이력들을 다시 저장을 해서 어떤 사용자 그 고객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행동에 같이 더한다던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시설 예지 보전 관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IoT 센싱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특정 파트, 특정 시설이 이제 고장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고장에 대한 뭐 예방 정비라던가 혹은 예지 보전을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 일련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정비 오더를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리 결과를 LLM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문서로 저장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산업 안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흔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레그 영역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모자이크 AI는 레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중에 하나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 에이전트는 사용자 쿼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된 그 문맥을 가지고 벡터 서치에서,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벡터 DB에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검색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문서들을 사용자에게 리트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그 리트라이브된 그 문서들을 가지고 다시 LLM 모델에 전달을 해서 LLM 모델이 하나의 완벽한 완성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 그런 이제 레그 환경에서 이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사용자 쿼리를 전처리하고 쿼리를 벡터하고 임베딩하고 벡터 DB에서 검색하고 프롬프트를 증강하고 LLM 응답을 생성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거를 모자이크 AI 레그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그 에이전트로 만들어진 데이터브릭스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모자이크 AI 에이전트 리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뷰 앱이라고 하는 거는 레그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UI를 포함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이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UI를 포함을 해서 모델 서빙에 배포를 하는 형태여서요. 별도의 와스 환경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뷰 앱은
우리 회사가 만든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평가를 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앱 안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사용자가 피드백을 UI상에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한 응답이 제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거를 좋아요,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제공한 정보에 비해서 이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한 정보가 부족합니다와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준 피드백들을 다시 수집을 해서 관리자가, 즉 개발자가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그 개발자가 사용자가 현장 사용자들이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모자이크 AI 에이전트 리뷰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앱을 함께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브릭스 환경에서 함께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뷰 앱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브릭스가 깃허브에 이 리뷰 앱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제네 쿡북, 데이터브릭스의 제네 쿡북의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 레그 앱 샘플 코드가 있고 그리고 APOC 앱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각각의 그 파일별로 PDF로 하실 건지 파워포인트로 하실 건지 엑셀로 하실 건지 그 소스 데이터, 임베딩할 소스 데이터의 유형별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소스 코드를 저희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깃허브 링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포트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깃허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레그 앱 샘플, POC 앱, 그리고 이번 워크샵에서 이제 PDF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DF UC 볼륨 그리고 00 언더바 컴피그 환경 구성을 하는 이 파일이고요. 이 파일 안에 들어와 보시면 현재 이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코드들이 있고요. 근데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팅 환경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되겠죠. 요 리뷰 앱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15.3 이상의 이제 머신러닝 런타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런타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코드 중간에 보시면 00 언더바 글로벌 언더바 컴피그라고 하는 글로벌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피그 파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레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지, 혹은 이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들, 테이블들 혹은 모델들이 어디에 저장될지를 유니티 카탈로그 내에서 어디에 저장될지를 지정을 하는 카탈로그명, 스키마명, 모델명, 그리고 벡터 서치명, 그리고 PDF 파일이 저장될 곳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벡터 서치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폴트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명을 주었고요. 그리고 PDF가 저장되는 이제 소스 패스는 이제 볼륨, 특정 볼륨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볼륨은 이제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볼륨 안에 PDF 파일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노트북을 전체를 다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저렇게 어떤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어떤 내용들이 수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POC 이제 환경 설정, 이제 데이터 준비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요 노트북은 이 리뷰행 노트북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벡터 서치를 트리거드 모드로 싱크할 건지 혹은 컨티뉴어스 모드로 싱크를 할 건지, 데이터브릭스 벡터 서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델타 테이블에 저장을 해두면 그 저장된 테이블의 각각의 로우를 이제 벡터로 자동으로 인베딩을 하는 그런 이제 싱크 기반을 갖고 있는데, 그 싱크 기반을 트리거 모드로 할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증분될 때마다 자동으로 싱크하게 할 건지 그 컨티뉴어스 모드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인베딩은 어떤 모델을 쓸 건지, 기본적으로 레고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인베딩 모델과 이제 LLM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번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브릭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GT 라지 모델, 그리고 토크나이저는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제 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GT 라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글 처리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글 멀티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인베딩 모델을 하나를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되고, 토커나이저도 이제 한글을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토커나이저를 사용하면 되는데, 한글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멀티랭귀지를 지원하는 인베딩 모델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 보시면 저 프리 탭을 클릭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M3로 검색을 하시면 BGM3라고 하는 이제 멀티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이나 영어나 중국어나 기타 등등 멀티랭귀지 모델에 대한 인베딩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BGM3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 모델에 대한 사용료를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외부 모델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외부 모델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컨피그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장되는 레그에 사용될 소스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PDF 파일이다를 저렇게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 그 PDF를 어떻게 파싱할 거다라고 하는 파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파이 PDF를 사용할 거고, 청크 사이즈 토큰은 1024, 그리고 각각의 청크가 오버레드 토큰 크기는 256개, 이런 형태로 해서 마치 환경 설정하듯이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코드를 계속 보기에 앞서서 잠시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청크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이제 적절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그의 청크 크기는 벡터DB에서 리트라이브 되는 크기임과 동시에 그 리트라이브 된 그 문서가 LLM 모델로 다시 던져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LLM 모델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이제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GPU로 LLM 모델을 직접 서빙한다라고 하면 그 서빙되는 시간 동안 사용되는 GPU 인스턴스나 그와 관련된 부가 비용들, 혹은 외부 LLM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그 모델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토큰에 대한 비용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크의 크기는 곧 LLM 모델의 개별 쿼리에 대한 이제 단가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크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관련 제공하는 LLM 모델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부족해져서 올바른 이제 응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할루시네이션이 뱉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청크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마인덱스.ai 사이트에서 이거를 과거에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적절한 청크 크기가 평균 응답 시간과 평균 충실도, 평균 관련도가 가장 적절한 청크 크기가 무엇이냐를 실험을 했을 때
1024 정도가 이제 가장 적절하다,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 면으로도 충실한 이제 그런 청크 크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청크 크기를 이제 1024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 실험은 영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청크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크 크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목표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정한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청크 크기를 늘려보고 줄여보고 하면서 적절한 청크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청크 크기, 그 다음에 뭐 오버랩 크기를 이제 정했다라고 한다면 문서를, 그러니까 저장된 PDF 문서를 어떻게 로드를 하고, 테이블로 로드를 하고, 그렇게 로드된 문서를 텍스트화하고, 그리고 텍스트화된 문서를 청킹해서 청킹된 청커들을 이제 벡터DB에 인덱싱화 할 건지를 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로 됩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전통적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의 레이어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브론즈, 실버, 골드로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할 우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앞서서 설정했던 정보들로 이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파이프라인 컨피그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될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체인, 만들어진 레그 체인이 싱글턴으로 진행을 할 건지 멀티턴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 싱글턴과 멀티턴 대화를 선택을 할 때에는 그 레그 체인의 좀 하드 코딩 형태로 해서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레그 에이전트에서는 요 체인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만을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이제 저 설정 파일을 이제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턴이면 싱글턴, 멀티턴이면 멀티턴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로드만 해서 사용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벡터 서치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 컨피그 정보에서 준 정보를 사용할 거고, LLM 엔드 포인트는 이번 예제에서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데이터브릭스 DBRX 인스트럭트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 DBRX 인스트럭트 모델은 이 서빙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데이터브릭스가 페이퍼 토큰 형태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로비전이 되어 있고, 데이터브릭스의 모델 서빙 영역이 프로비전이 되어 있고, 이거를 그대로 저 이름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청커 템플릿도 있고, 그 청커 템플릿 밑에 이제 파라미터스가 있는데, 저 파라미터를 보면 벡터 서치를 한 그 결과의 결과 문서, 관련된 결과 문서를 몇 개까지 받아볼 건지. 근데 그게 이제 K 값이고요. 그래서 K가 5라고 되는 거는 이제 최대 5개 문서까지 받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서치 방식은 시멘틱 서치를 할 건지 아니면 키워드 서치와 시멘틱 서치를 이제 함께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저게 과거에는 저 하이브리드 서치를 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아키텍처 구성을 했어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AN으로 하면 시멘틱 서치, 하이브리드로 하면 키워드 플러스 시멘틱 서치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LLM 시스템 프롬프트 템플릿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LLM 모델에 던져질 때 저 프롬프트 템플릿이 이제 함께 전달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살펴보시면 이제 LLM 파라미터에 템퍼러처와 이제 맥스 토큰이 있습니다. 맥스 토큰은 LLM 모델이 최대로 리트라이브하는 이제 토큰 수이고,
그리고 이제 저 템퍼러처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체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마지막에 이그젠플 메시지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계속 보기에 앞서서 이 템퍼러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샘플링 디코딩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이 템퍼러처는 토큰이 선택될 확률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할 때 토큰 간의 그 다음에 등장할 토큰 간의 차이를 얼마나 이제 증폭시킬지를 결정을 하는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이 템퍼러처는 값이 높으면 이제 랜덤성, 무작위성이 높아지고 가변성이 이제 높아지는 이제 그런 특징인데 보통 이제 LLM에서는 이게 뭐 무작위성이나 가변성보다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질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템퍼러처는 이제 최소 가변이 이제 0.0, 항상 똑같은 답변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2.0이 이제 최대 가변성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말들이 생성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범위를 갖고 있고, 이번 예제에서는 이 최소 가변성에 거의 근접하게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LLM 모델이 생성하는 문장을 거의 똑같이 받아볼 수 있게끔 이제 평가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의 똑같이 받아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할 때는 이제 적절하게 한 일반적으로 이제 0.8 정도를 사용하는데 0.8 정도의 가변성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이제 그 템퍼러처 예시를 보면 LLM이 나는 식당에 가서라고 하는 문장을 생성하고 이제 그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템퍼러처가 낮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토큰 간의 간극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사를이 0.4고 주문을이 0.3이면 메뉴를은 0.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식당에 가서 다음에는 식사를 혹은 주문을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템퍼러처의 값이 이제 낮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템퍼러처 값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은 나는 식당에 가서 다음에 식사를이 0.3, 주문을이 0.25, 메뉴를이 0.2, 예약을이 0.15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식사를 주문을 메뉴들이 이제 선택될 확률이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장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요 샘플링 디코딩 파라미터 중에 템퍼러처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이번 워크샵에서는 요 값을 좀 낮게 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비슷한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그 환경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 노트북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컴피그가 이제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01 언더바 밸리데이트 언더바 이제 컴피그 노트북을 열어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00 언더바 컴피그 노트북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구성된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PDF 파일들이 저장되는 그 소스 경로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존재하면 이제 패스라고 표시가 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관련된 유니티 카탈로그에 카탈로그가 존재하는지 스키마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둘 다 존재했으니까 이제 둘 다 패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벡터 서치 엔드포인트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패스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환경 설정 시점에 만들었던 체인 코드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티턴으로 할 거기 때문에 멀티턴 레그 체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해서 패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LLM 엔드포인트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인베딩은 이제 GT를 사용하기로 했고 LLM 생성 모델은 DBRX 인스트럭트를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모델 다 온전하게 잘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패스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POC를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데이터를 준비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는 노트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관련된 라이브러리랑 패키지들을 쭉 설치를 해주고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던 저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 컴피그 노트북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관련된 경로나 카탈로그명이나 엔드포인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ML플로우를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ML플로우가 단순하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만 트랙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 GenAI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람이라던가 로그 딕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나 아니면 이런 환경 설정 정보들을 별도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ML플로우를 실행을 했고, 그 정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ML플로우에서 트래킹된 정보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설정했던 정보들, 뭐 엔드포인트 정보들, 그리고 토큰 사이즈, 오버랩 사이즈 등등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문서 타입들, 파서 타입들, 그리고 그 파서를 벡터 서치 어떻게 싱크할지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테이블들을 어떻게 생성할 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테이블이 벡터 DB 안에서, 벡터 서치 안에서 어떻게 싱크가 될 건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앞서서 설정했던 그 정보들, 그리고 그 테이블들의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ML플로우 안에 트래킹을 시켜 놓음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수정 사항이나 보안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에 대한 형상 관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ML플로우를 활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PDF 파일, 이제 저 PDF 파일은 이제 바이너리죠. PDF니까. 그래서 저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1차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저 바이너리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희 데이터브릭스에 이제 빅북이라고 하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PDF 문서가 있는데, 이 PDF 문서가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번역 어플리케이션에서 번역 서비스에서 요거를 이제 한글로 임의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문서를 다시 만든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데이터 DBRX가 뭔지, 그리고 그 DBRX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기입이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PDF 문서이고요. 저렇게 저장되어 있는 PDF, 즉 바이너리 파일을 우선은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너리 파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즉 PDF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를 구문 분석기를 만들어서 이제 구문을 텍스트를 추출을 해낼 겁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를 추출을 할 때 단순하게 파이썬 안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PDF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느리게 파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스팍의 병렬 처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렇게 UDF를 만들고, 저 UDF를 실행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해낸 PDF 하나당 PDF 안에 있는 전체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저 파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컬럼 안에 저장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저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테이블의 이제 하나의 로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벡터DB의 인베딩을 하기 위한 이제 청크 단위로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크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죄기 토큰 기반 텍스트 분할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가 요
분할기를 통해서 이제 청킹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청킹을 하기 위한 청커를 다시 이제 UDF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UDF로 이제 랩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랩핑을 하고 다시 스팍에서 저 UDF를 실행을 해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제 대량의 PDF 파일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제 PDF가 예시로 한 개밖에 없지만 이제 여러 개의 PDF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량의 PDF 파일들을 청킹을 하는 그런 잡을 이제 아파치 스팍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PDF 파일 하나가 지금 105개의 로우로, 그러니까 1024의 청크 사이즈, 토큰 사이즈를 가지고 청킹을 했을 때 105개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청크된 문서들은 저 청크 아이디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청킹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를 데이터브릭스의 벡터DB, 즉 데이터브릭스의 벡터 서치로 이제 인덱싱화하는, 실제 벡터화하고 그 벡터화된 정보를 저장을 하는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DB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요 벡터DB에서 가지고 있는 저 인덱스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저 언더바 인덱스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브론즈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로드를 해서 PDF당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을 하나의 로우로 저렇게 로드를 했었고, 그러면 얘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니까 이제 저런 형태로 컨텐트가 바이너리 형태로 보이겠죠. 그리고 저 바이너리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문서,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하나의 로우로 만든 게 저 실버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실버 테이블의 문서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텍스트 정보들이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로우로 이렇게 저장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저 문서를 청커가 파싱을 해서 여러 개의 문서로 만든 게 요 골드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요 골드 테이블에는 실제 이제 텍스트 정보가 청킹이 돼서 이렇게 청크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골드 테이블을 실제 벡터 서치에 임베딩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임베딩을 되는 게 아니라 저 텍스트가 이제 벡터화돼서 이제 벡터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브릭스의 벡터DB, 즉 벡터 서치는 함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텍스트가 뭔지, 그리고 그 원본 텍스트가 벡터화된 결과가 뭔지를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이 해당 청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이제 레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디버깅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벡터DB까지 벡터 서치에 이제 다 임베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리뷰 앱을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환경 설정 로드하는 것까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 언더바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 인보크를 통해서 요게 이제 LLM 모델, 우리가 만든 그 레그 체인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인을 하나를 실행을 했을 때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이 MLflow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그 각각의 체인 구간 안에서 얘가 어떻게 액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가 뭐였고, 뭐 앞선 뭐 컨텍스트가 뭐였고,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 대한 아웃풋이 뭐였고, 이 앞선 프롬프트에 의해서 검색된, 벡터DB에서 검색된 그 문서들이 뭐였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LLM 모델에 던져질 그 프롬프트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뭐였는지를 이런 형태로 각각의 스텝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실제로 각각의 체인에서 어떤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이 MLflow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레그 체인 내에서도 각각의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나중에 이제 실제 레그 모델을 이제 개선을 할 때 디버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뷰 앱을 이제 배포하는 이제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리뷰 앱이 배포가 되면 저 배포된 그 서빙 링크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뷰 앱은 개발자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현장 사용자, 즉 현업들이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라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 현업에 대한 이제 사용자 권한을 저렇게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부여된 저 링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현장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한 부분을 한번 좀 도식화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볼륨에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인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 볼륨에 PDF 파일을 하나를 저희가 가져다 놨고요. 그리고 그 PDF 파일을 파싱을 하는 저희가 노트북을 만들어서 그 노트북이 저 PDF 파일을 파싱을 하고 각각의 파싱된 정보를 가지고 청킹을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청킹 정보들을 데이터브릭스 벡터 서치에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인베딩 모델에서 인베딩을 요청을 하고 그 인베딩 결과를 저희 벡터 서치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그 지리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지리와 가장 유사한 청크를 찾아서 LLM 모델로 이제 다시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이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고, 그 파이프라인을 도식화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뷰앱 URL을 클릭하면 이제 리뷰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왼쪽에 저 서빙 메뉴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배포한 리뷰 앱이 에이전트 언더바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전트 언더바 앱이라고 하는 이 앱으로 이제 배포가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개를 배포해서 지금 버전이 이제 4까지 있는데, 만약에 최초 한번 배포했다라고 하면 이제 버전 1만 존재를 할 거고, 이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자원 사용량들도 밑에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사용자에게 이렇게 권한, 뭐 조회 권한, 쿼리 권한, 관리 권한을 이런 형태로 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엔드포인트를 이제 삭제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딜리트를 하시면 되고, 수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에디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 뭐 CPU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사용하지 않는 버전의 엔드포인트를 한번 삭제를 해주는 이런 수정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펜딩 상태가 됩니다. 저 펜딩 상태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엔드포인트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 수정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엔드포인트를 이제 다시 띄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몇 분 정도 걸려서 요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한 이제 5분 정도 지나서 이제 저 펜딩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제 다 완료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쿼리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저렇게 제이슨 형태로 사용자가 임의의 쿼리를 만들고 샌드 리퀘스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컨텍스트를 임의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샌드 리퀘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만든 그 모자이크 AI의 레그 에이전트로 만든 그 레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쿼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어져 있는 저 엔드포인트에 쿼리를 하게 되고, 그 쿼리 결과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이제 리트라이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엔드포인트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 브라우저 탭에서 이렇게 샌드 리퀘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컬이나 혹은 파이썬이나 혹은 SQL을 통해서 내가 이 엔드포인트를 한번 쿼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 샘플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샘플 코드를 가지고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 엔드포인트를 활용한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이 엔드포인트 안에서 채팅 형태로 한번 테스트 해볼래라고 하면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채팅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만들었던 저 예시 그 질의, 그러니까 저 DBRX란 무엇인가요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LLM 엔드포인트가 이제 응답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잘못된 정보를 뱉어내고 있어요. 지금 DBRX는 데이터브릭스 재단,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재단이 아니라 회사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리트라이브된 정보를 가지고 제가 LLM 모델에 다시 전달을 해서 저 응답을 만들었는데, 사용자한테는 일종의 이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덕션 품질의 젠 AI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이제 저 PDF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레그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관련된 응답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응답은 마찬가지로 어떤 PDF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PDF 안에 있는 각각의 청크되어 있는 내용 중에 MIT 테크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저 청크를 가지고 LLM 모델에서 다시 응답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는 고품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쿼리도 테스트 해봤고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이 리뷰 앱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스의 가장 마지막에 오픈 리뷰 앱을 클릭을 하면 이 UI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리뷰 앱이 구동이 되게 됩니다. 이 초기 인트로덕션은 저희가 환경 설정 파일에 넣어놨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테스터 봇을 하시면 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채팅 UI에서 사용자가 직접 질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테스트용 리뷰 앱을, 그러니까 테스트용 레그 앱을 만들 때는 스팀릿이라던가 그라디오 같은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브릭스 리뷰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모자이크 AI 레그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UI까지를 다 만들어서 함께 제공을 합니다. 사용자가 질의를 하고 질의된 결과가 어떤 문서, 그러니까 어떤 청크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이 청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대답을 했어 라고 하면 관련된 청크에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레그 앱이 답변한 내용 중에 제대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yes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no를, 만약에 yes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yes인지를 선택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는 그보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해줬어 라고 하면 저 리스판스를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뷰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에게 이 리뷰 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이 각각 장기간 혹은 단기간 혹은 장기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현장 사용자들이
이게 현업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이런 형태로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이게 뒤에서 살펴볼 이제 평가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이 피드백들을 일괄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리뷰 앱을 통해서 피드백들이 수집이 됐다면 이제 수집된 피드백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내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사 언더바 크리에이터 언더바 이밸류에이션 언더바 셋을 보시면 이 좋아요가 있는 요청에는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리퀘스트 정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리고 expected response라고 해서 사용자가 응답을 편집해서 이런 형태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정보. 싫어요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리퀘스트 정보, 그리고 expected response라고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응답. 저게 만약에 없으면 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드백이 아예 없는 경우, 뭐 좋아요나 싫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리퀘스트 자체로만 이제 정보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UI에서 이제 저런 형태로 사용자가 이제 피드백을 쭉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준 피드백을 이제 테이블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리뷰앱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2시간이고요. 2시간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테이블로 저장을 하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ETL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 사용자의 피드백을 쭉 테이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는 사용자가 아까 뭐 좋아요, 싫어요 등등 그 다음에 뭐 expected response를 포함을 해서 그 정보들이 이런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쭉 수집이 되게 되고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퀘스트, 그 다음에 LLM, 그러니까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한 리스판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해보면 사용자가 의도했던 expected response 정보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테이블 형태로 쭉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UI에서 클릭해서 주었던 그 피드백 정보들을 이렇게 델타 테이블 형태로 쭉 저장을 하는 작업이 이 공사 언더바 크리에이터 언더바 이밸류에이션 셋, 그러니까 즉 평가 데이터 셋을 만드는 그 작업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이 쭉 수집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의 피드백을 이제는 이제 평가하는 그 노트북이 이제 05 언더바 이밸류에이터 언더바 POC 언더바 이제 퀄리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에서 만든 그 정보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 근데 사용자가 UI에서 만약에 피드백을 준 게 아니라 관리자가 혹은 개발자가 임의로 피드백을 만들어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벨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면 저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뀌고 저 형태로 그대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만든 모델 ML플로우로 로깅시킨 그 레그체인 모델을 로드를 해야 되고, 그 ML플로우 안에 있는 evaluate,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호출을 할 때 위에서 만든 우리가 테이블로 저장한 eval 언더바 df, 그리고 이 모델을 평가할 에이전트 타입을 데이터브릭스 에이전트로 지정을 해주게 하면 저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우리가 수집한 피드백 데이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결과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총 소요된 레이턴스 초 시간, 그리고 뭐 토큰에 대한 수들, 인풋 토큰 수, 아웃풋 토큰 수, 그 다음에 그라운딩을 했는지, 벡터 서치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제 LLM 저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LLM 저지라고 하는 모델이 응답에 대한 안정성, 정확성, 그 다음에 그라운딩 유무, 그리고 그 그라운딩에 대한 그 확률, 그리고 그 문맥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어떤지, 지금 저희가 만든 레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 50% 정도의 품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50% 정도 되는 각각의 품질들의 정보들은 지금 이렇게 저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하시면
사용자가 리퀘스트한 게 뭐였고, 그 다음에 레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응답을 했고, 사용자가 기대했던 거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쭉 보시면 실제로 전반적인 레이팅이 뭐 어땠는지, 여기서 이제 yes와 no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레이팅이 어땠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 문제가, 뭐 위해한 정보가 없었는지,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어떤 위한 정보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문맥은 적절했는지, 적절했다면 혹은 적절하지 않았다면 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LLM 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응답이 정확했는지, 그 정확했다면 혹은 정확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라운딩을 했는지, 벡터DB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 등등을 이런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피드백, 그 현장 사용자로부터 받은 최종 피드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대한 품질을 이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레그 뭐 청킹 전략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LLM 모델을 바꾼다던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시도를 한다던가, LLM 모델을 개선을, 그 레그에 들어가는 PDF에 대한 어떤 청킹, 파싱 전략도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 혹은 LLM 모델을 뭐 파인 튜닝을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이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 백데이터가 이 평가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까지가 저희가 레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리뷰 앱을 통해서 피드백까지 받아보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만들어 본 저 리뷰 앱 기반의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전체 구조도를 한번 본다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LLM 옵스를 실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된 요구사항들, 현장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하고 POC를 하고, 그리고 리뷰 앱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리뷰를 받고, 그 리뷰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다시 평가받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서 레그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품질을 개선을 하고, 그렇게 개선된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레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프로덕션화하는 이런 일련의 LLM 옵스 과정을 만드는데,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시면 보다 간소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본 이 모든 소스 코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터브에, 데이터브릭스 기터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워크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오늘 워크샵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